네,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첫날입니다. 네, 후보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 주요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천대위 부대변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 7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이렇게 3파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먼저 이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3파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표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유통일당에서도 후보를 낸 부분이 있고 또 황교안 전 총리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넓게 봤을 때 보수 쪽에서는 7명 중에 4분이 보수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권영국 후보도 있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예. 결국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어서 저희는 시작부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구도 자체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저희가 정말로 당 내에서 하나 되는 모습들 보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도 확장성까지 보여드린다면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선대위로 들어가셨잖아요. 예.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이번 선거 자체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맞춰서 치러진 선거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진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선거 자체가 전통적인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에 동조했던 세력과 계엄을 막아낸 세력 간의 대결이다라는 그 구도를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선거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통일당에서도 후보를 냈고 또 무소속 그 황교안 후보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 분도 후보를 지금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보다 오른쪽에 지금 그 후보가 2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군소 후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김문수 후보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 역시 이번 선거 구도에서 저는 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정말 2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되게 짧잖아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대로 이제 시작한 게 첫날인데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점을 집중 공략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대선에 이르는 마음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거 이게 먼저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당내의 경선이 있어서 당원들께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국민들께 저희가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보수가 쇄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새로 지명을 했거든요. 네.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90년생이다, 뭐 젊다를 넘어서서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바로 본인이 지명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 또 오후에는 본인이 최상병의 그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것을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더 노력해서 밝혀내겠다라고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중도 확장성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과 맞닿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그 선거운동 시작 전에 이미 경청토로 전국을 돌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에 어떤 거에 공략 집중할까요? 일단 저희 민주당의 목표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10%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영남 지역, 사실 지난 22년 대선을 떠올려 보면 0.73%라는 매우 적은 표차로 졌었는데 예. 영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51개 지역의 경청 투어를 하면서 영남 지역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거기서 좀 표를 얻어냄으로써 이번엔 좀 압도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세력들에 대한 단죄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냥 저희 길을 가면 되는데 제가 예. 봤을 때 이번 그 구도의 유일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수 진영에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구도는 그런 변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뭐 보통 1강 1중 1약 정도로 지지를 평가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보수의 적장
적장자라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전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제3지대를 추구해 오다가 이제 갑자기 뭔가 보수 진영 국민의힘 쪽에 내분이 생기니까 보수의 적장자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 보수의 표를 얼마나 이준석 후보가 끌어올 것이냐 거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거기에 어느 정도 이번 선거에 포인트가 있지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1강 체제는 저는 굳건하게 지켜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요. 어디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느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후보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첫 번째 일정으로서는 가락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었던 분이고 그리고 노동운동 가운데에서 배우자를 만났었다라고도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동의 신성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보수 쪽에서 나왔던 후보들 중에서 노동 이런 일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후보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대전의 현충원을 찾고 그리고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다 다니게 되겠고 아무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소탈함, 진정성 이런 것으로서 가는 곳에 있어서 정확한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저희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을 택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막아 세웠던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12월 3일 밤을 떠올려 보면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월에도 국민의힘이 뭔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참여하지 않을 때 국민들이 또 거리로 나와서 탄핵소추안 통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탄핵 반대 집회가 또 불거지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다시 또 거리로 뛰쳐나와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막아냈고 국민들이 헌법질서를 바로 잡아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오는 장소, 상징적인 장소가 광화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들과 함께 출정식을 갖고 선거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 생각했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이번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 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공약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주요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 육성, 김문수 후보는 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등을 내세웠습니다. 모두 좀 경제 쪽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물 경제를 살려내겠다라는 것은 각 후보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오늘 나온 10대 공약을 봤을 때 좀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K민주주의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라는 이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이런 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 징계 파면제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관 정원 확대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보셨을 때 누가 보아도 민주당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을 위한 공약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게 10대 공약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격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공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AI 3대 강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덜어낸 공약이 좀 눈에 띄입니다.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는 사전투표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10대 공약에서는 지금 빠졌어요.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 그중에 자유통일당 후보도 있고 황교안 후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의 표를 잃을 그런 염려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측에서는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 경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보여드렸던 모습들이 조금 더 강성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당의 후보이고 당은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당연히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모습으로서 우리 보수가 쇄신하는 모습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의견 들어볼까요? 모든 후보들이 경제 정책을 최우선시한 이유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죠. 지금 민생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다 지금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민주당은 공약 참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알려드릴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이나 포털 같은 데 들어가면 국민들이 참 찾기 쉽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국민의힘도 그런 노력을 할
거라 믿습니다. 본인들의 공약을 최대한 홍보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각 정당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첨언을 하면 예.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그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이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발의했던 그 당시 개헌안에도 사법개혁안에는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대법관 증언도 상당히 오랫동안 대법관에 지금 너무 적은 수로 너무 많은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혁안에 넣은 것이지 뭐 갑자기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 1인을 위해서 만든 법안들은 아니다라는 말씀들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중간에 툭툭 이제 잽이 날라오니까 예. 거기에 대한 방어도 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에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예, 그 기사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마무리가 되고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90년생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단순히 젊다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도부도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4번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도부에 대한 경험들도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초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김용태 위원장 지명자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 나온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태 그 비대위원 지명자를 지명한 것 그리고 이분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한 것이 김문수 후보 본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부분들 그리고 오후에 얘기했던 최상병 묘소를 참배를 하면서 나왔었던 이 이야기들 이것들은 후보와 직접적인 교감이 없다면 저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본인이 한 목요일 정도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비대위원장으로 정식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당 내에서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프로세스를 보았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예. 이번 한 주말 정도 되어서는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선관위원장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겸직하는 건가요? 네, 김용태 그렇죠. 의원이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것이고 선대위원장. 그러면서 예.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젊은 정치인 다만 뭐 단지 젊은 정치인을 내세웠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김용태 의원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 저희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행동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처음에 바로 마침 취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명된 이후에 직후에 이야기했던 오늘 유세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라고 한 것 부분은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겉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내부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과연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 특히나 지난 주말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히나 보수 지지층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그런 친윤 세력들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김용태 의원의 한 명의 이런 개혁 의지가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국민들 보여지기에 뭔가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포장지만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결정한 부분입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선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다시 또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저는 어저께 의원총회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예. 큰절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다 품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말 동안에 그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사과하고 그리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속 같이 가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지명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예. 이번 선거 과정이 그동안 뭐 민주당이나 혹은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다 결정된 것 아니냐. 특히 김문수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수 그 기존의 지지층들만을 위한 선거가 아니냐라는 것들은 저는 지금 어제 오늘의 모습만 보았을 때는 향후 22일 동안에 아주 다른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그 의총의 친한계 의원들이나 네.
거의 한 30명 정도 안 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친한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절연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말이 바뀐 것이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은 본인들은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저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향적인 그 이야기들이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목요일에서 주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면은 친한계 쪽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에 있어서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해도 예.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친한계 의원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돕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도 좋지 않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후보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원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용태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당과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정리한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요,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태 의원 개인의 생각일 뿐일 거고요. 김문수 후보 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큰 잘못을 했고 국민들께 죄를 지었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반쪽짜리 통합이거든요. 친한계 예. 의원들은 지금 통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대위원장직도 한동훈 전 대표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야 지금 친한계가 움직이게 될 텐데 예. 저는 아마 힘들 거라고 보인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일 첫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국민의힘의 오른쪽에는 자유통일당 후보와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예. 그 보수 지지층 안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무소속 황교안 후보라든지 자유통일당 후보로 지지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후보가 군소 후보일지 몰라도 김문수 후보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문수 후보가 그 강성 지지층을 떨쳐내면서까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본인을 최종 후보까지 만들어준 거는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아주 절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떨쳐내면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친한계를 포함한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까지 다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울 거다. 그 장애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반론이 필요하겠는데. 앞서 제가 사전투표제 폐지가 예. 그 10대 공약에서 빠진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면서 자유통일당이나 황교안 후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10대 공약에서 뺐다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미지를 버리고 이제는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바로 앞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김문수 후보 본인이 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워딩이라든지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후보와 충분히 상의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스스로가 전향적인 모습들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또 이번 대선에서 자신과 이재명 후보의 1대1 대결 전장이 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용태 위원장을 지명한 것이 이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좀 단일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근데 지금 과거에 이준석 후보와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좀 친한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가교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김용태를 지명한 것은 저희가 쇄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석 후보와의 그런 단일화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잠깐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이런 선거 과정에 무르익은 뒤에 그리고 지지율이 문제인데 저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을 때 이재명과 좀 대등대등해 보인다. 이 정도가 되었을 때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저희는 쏙 빼고 지금 이재명과 이준석 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것을 위한 것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사실 지난 주말에
주말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사가 생긴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흥행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개혁신당으로 많은 분들께서 당원 가입하셨다고 하지만 네. 그분들도 투표를 할 때는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과거에도 유승민 전 대표가 후보로 나왔을 때 마지막에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었던 것, 득표율이 높지 않게 나왔었던 부분들, 그걸 이준석 후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판에 가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 측의 단일화 여지는 그러면 0%일까요? 전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준석 후보가 정치 이번에 하고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금 정치할 날이 창창한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것, 그 계엄에 동조했던 세력과는 단일화할 수 없다라고 본인의 원칙을 정해놨는데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그 앞으로 본인이 정치함에 있어서 만약에 단일화를 할 경우에 두고두고 5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뭔가 단일화의 가교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이 내부 분열 사태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뭐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동력을 많이 상실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 보수 지지층을 끌어가기 매우 좋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보수의 자기가 적장자라고 얘기하면서 보수의 색깔을 갑자기 강하게 내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용태라는 카드를 통해서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유입되는 그거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최대한 차단하면은 그래서 두 자릿수로 못 가게 막으면 그래서 개혁신당은 사실 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돈을 아껴 써도 뭐 200~300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에 묶어서 완주를 못하고 드랍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단일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김용태라는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0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20일 정도의 그 특히 중도층이나 아직 선택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바꿀 변수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는 후보의 전향된 자세,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 저희가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줄탄핵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특검 전국, 예산안 전국. 근데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뭐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이런 것을 개정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법관을 갑자기 뭐 100명으로 증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중도에 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것은 저희 당내의 분란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볼성사나웠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한 모습 보여드리지 않고 정말로 앞으로 나가는 모습 보여드린다면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고 저희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 보시면서 다시 저희에게 지지를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저희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민들께 저희가 진정성을 얼만큼 보여드리느냐가 마지막 변수라고 생각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10%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도 있습니다만 정치를 완벽하게 무너뜨렸거든요.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입법부로도 인정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거부권만 행사하는 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뭔가 진보 보수 상관없다. 국민 앞에서는 민생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정치를 복원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가짜 우클릭이다라고 공격을 합니다만 저희는 진짜로 뭔가 정치를 복원시켜서 보수의 목소리도 듣겠다는 이 이야기를 국민들께 설득시킨다면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변수 여쭤봤지만 서로의 당을 이렇게 혼내는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성치훈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